안녕하세요. 오늘 가져온 책은 투자를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책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모니시 파브라이라는 사람인데요. 버핏을 벤치마킹한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버핏을 벤치마킹해서 연평균 28%라는 수익률을 거뒀다고 하네요. 이 사람이 말하는 게 단도 투자라는 겁니다. 단도 투자. 이 단도라는 말은 인도의 구자라트라는 곳의 말인데요. 직역을 하면 부를 창출하기 위한 노력, 일반적으로 사업으로 번역합니다. 한마디로 정의하면 이 책의 부제처럼 크게 얻고 실패해도 큰 손실을 보지 않는 투자를 단도 투자라고 이 저자는 말합니다. 이 단도 투자의 원칙을 9개를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새로운 사업보다 기존 사업에 투자하라. 두 번째, 단순하게 이해할 수 있는 사업에 투자하라. 세 번째, 침체된 업종에 침체된 사업에 투자하라. 네 번째, 견고한 경쟁 우위, 해자를 갖춘 기업에 사업에 투자하라. 다섯 번째, 확률이 높을 땐 가끔씩 큰 규모로 투자하라. 여섯 번째, 차익 거래 기회에 집중하라. 일곱 번째, 항상 안전 마진을 추구하라. 여덟 번째, 위험은 적고 불확실성은 큰 사업에 투자하라. 아홉 번째, 혁신 사업이 아닌 모방 사업에 투자하라. 이 책은 이 9가지의 원칙을 풀어서 설명을 하고 사례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첫 번째로 말하는 단도 투자의 사례를 미국의 모텔업을 하나를 예시로 듭니다. 미국의 모텔 체인의 3분의 2가 이 파파 파텔이라는 성을 가진 인도 구자라트 출신의 사람이 모두 소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인도의 구자라트라는 곳이 바로 이곳인데요. 여기는 이제 아프리카하고 좀 붙어 있어서 근처에 있어서 여러 인종들이 모여서 생활을 하는 그런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구자라트 출신들 인도인들도 아프리카로 많이 가서 살았는데 그 중에 한 곳이 바로 우간다라고 합니다. 근데 우간다에서 1972년 독재자가 아프리카인을 제외한 모든 사람을 추방을 해서 이 사람들이 갈 곳이 없어서 여기저기 이민을 갔는데 난민으로 갔는데 그 중에 미국으로 많이 갔다고 합니다. 그 중에 파파파텔이라는 성을 가진 사람들이 유독 모텔 사업을 많이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아주 성공적이어서 미국 모텔 체인의 3분의 1을 이 파파파텔이라는 성을 가진 구자라트 출신의 인도인이 장악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었는지 책은 설명을 합니다. 이 단도라는 말 자체가 구자라트어라고 말씀드렸죠. 이 파파파텔이라는 사람이 1973년에 우간다에서 추방을 당해서 미국으로 이민을 온 사람입니다. 이때 당시는 아랍의 석유 수출 금지 조치, 오일 쇼크라고 하죠. 이 오일 쇼크 때문에 미국은 불황을 맞았었고 모텔은 경기에 민감한 업종이라서 모텔업이 침체기였습니다. 따라서 망한 모텔들도 많아서 굉장히 쌌고 현금 5,000달러 정도만 있으면 인수를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구자라트 인도 사람들은 인도 출신 사람들은 대가족이 생활을 하는데 방이 여러 개가 필요했겠죠. 모텔업을 인수를 하면은 모텔에 남는 방을 이 사람들이 가족들이 이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집 임대료도 줄일 수 있었죠. 그리고 그 가족들이 모텔 일을 대신 하면 됐기 때문에 직원도 고용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비용이 별로 안 들어가는 사업이었죠. 파텔의 가족들에겐. 그리고 모텔업은 오랫동안 현금을 이미 창출해온 사업인데다가 객실이 정해져 있어서 미래 수익을 계산하기도 쉬웠습니다. 이 파텔의 입장에서 보면은 원금 5,000달러를 잃을 확률은 10%이고 경기가 회복을 하면은 마지막엔 10만 달러 이상을 손해질 확률이 90%였습니다. 이 파파파텔의 방식은 간단했습니다. 가족들이 일하면서 비용을 낮추고 비용이 낮기 때문에 경쟁자들보다 숙박료를 낮게 측정할 수 있었죠. 그렇게 함으로써 입실률을 높입니다. 그러면 현금 흐름이 생기겠죠. 그 현금 흐름이 생길 때쯤 기존의 모텔은 다른 파텔의 가족들에게 운영을 맡기고 자신은 그렇게 생긴 잉여 현금 흐름으로 또 다른 모텔을 인수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늘려나가는 거죠, 모텔을. 그런 식으로 해서 미국 내 모텔을 절반 이상 소유하게 된 거죠. 여기서 핵심은 모텔을 인수한 것이 실패를 해도 큰 손해를 안 본다는 거였습니다. 5,000달러 정도였고 어차피 가족들의 살 집은 필요했고 그리고 일자리도 필요했으니까요. 자, 그럼 이 모텔업을 이 파파파텔의 모텔업을 아까 파브라이가 말한 단도 투자의 9가지 원칙에 한번 대입해서 파파파텔의 모텔 사업이 어떤 점에서 이렇게 단도 투자의 원칙에 맞았는지 하나씩 첫 번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새로운 사업보다 기존 사업에 투자하라는 거죠. 모텔업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새로운 혁신 사업이 아닙니다. 검증된 사업이죠. 누구나 놀러를 가서 하룻밤 묵을 곳이 언제나 필요하죠. 과거 실적을 분석하기도 쉽고 미래의 실적도 비교적 분석하기가 쉽죠. 다른 사업에 비해서. 객실 수가 정해져 있으니까. 그런 점에서 이 분석을 하기 쉽다는 점에서 이 파브라이는 분석을 하기 쉽다는 점에서 검증된 사업, 기존의 사업을 인수하라는 이런 원칙을 세운 겁니다.
근데 검증된 사업을 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 바로 주식 투자라는 거죠. 주식 투자는 이미 사업을 잘해서 어느 정도 성장을 해서 성장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게 바로 주식 투자죠. 주식을 사는 것이야말로 기존 사업에 투자하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가장 큰 장점은 회사가 이미 운영 중이라는 사실입니다. 인력도 갖추고 말이죠. 별다른 노력 없이도 사업을 할 수 있는 거죠. 주식 투자를 사업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또 이 사업을 직접 하게 되면은 사기도 어렵고 팔기도 어렵고 매물도 잘 없고 이럴 수가 있는데, 이 주식 투자의 경우에는 자신이 원하는 금액을 원하는 기간만큼 부분적으로 소요도 가능하고 마우스 클릭 한 번만으로도 지분을 사고 팔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좋은 투자 방법이죠. 책에는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인류는 자산을 불릴 수 있는 멋진 수단을 창조했다. 사실상 어떤 수단보다 뛰어나고 비용은 적게 들며 사용법은 간단한 수단이다. 몇 개 기업의 지분을 소유하는 것은 부를 축적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주식시장에는 번거로운 절차가 없고 좋은 기업을 헐값에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며 필요한 자본은 극도로 적다. 이처럼 공개시장에서 거래되는 몇 개의 기업의 지분을 매수하는 것은 지극히 단순한 것을 지향하는 단도식 투자다. 두 번째 원칙은 단순한 사업에 투자하라는 거였죠. 특별할 게 없는 사업이죠. 모텔업은 객실이 정해져 있고 숙박비만 카운팅하면은 이익을 쉽게 예상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모텔업은 상당히 미래를 예측하기 쉬운 편이죠. 근데 모든 사업이 그렇지는 않죠. 중요한 것은 이 기업의, 내가 투자하자는 기업의 내재 가치, 미래 가치를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죠. 모텔 사업에서 갑자기 방 개수가 10개였다가 11개였다가 20개였다가 다시 5개로 줄었다가 이러면은 예측하기가 어렵겠죠. 버핏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변화를 투자의 적으로 보고 변하지 않는 것을 찾는다. 우리가 찾는 것은 누구나 필요로 하는 평범한 제품이다. 그래서 버핏이 코카콜라라든지 이런 회사에 많이 투자를 했던 거죠. 초창기에. 분석만 할 수 있다면은 투자를 할 수 있겠죠.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모텔업처럼 모든 사업이 분석이 간단하지가 않죠. 내재 가치 평가라는 것이. 구글 같은 기업은 더 복잡하겠죠. 성장률이 둔화될 가능성을 평가도 해야 할 뿐더러 마이크로소프트나 야후 등의 경쟁자가 언제든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분석하기가 더 어렵죠. 구글의 독점적 지위가 약화된다고 가정하면 내재 가치는 더 줄어들 겁니다. 이런 문제점, 이런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파브라이가 제안하는 방법이 바로 보수적으로 예측하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모텔업에서 미래에 현금은 얼마만큼 발생을 할 것인가를 예측을 할 때 모텔의 객실이 10개라고 해볼게요. 10개면은 10개가 다 매일같이 꽉 찬다고 예측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한 70% 정도만, 10개 중에 7개 정도만 입실이 된다고 가정을 하고 매출을 예상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30%의 버퍼가 생기겠죠. 그렇게 하는 게 보수적으로 예측을 하는 겁니다. 모텔업뿐만 아니라 모든 투자를 할 때 그런 식으로 보수적으로 투자를 하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내가 완벽하게 분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완벽하게 분석을 해도 내 분석이 틀렸을 수 있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좀 더 여유 있게 낮게 측정을 하라는 거죠. 그렇게 보수적으로 측정을 했을 때도 괜찮다면, 현금 흐름이 괜찮다면 투자를 하는 거겠죠. 책의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단도는 한마디로 단순함이고 바로 그 단순함에 단도의 힘이 있다. 큰 돈을 벌 수 있으면서 커다란 손실은 발생하지 않을 근거를 지극히 단순한 논리로 설명할 수 있는 지극히 단순한 기업을 사는 것이다. 나는 언제나 이 논리를 종이에 적어본다. 내용이 한 단락을 넘어가면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뜻이다. 엑셀 프로그램까지 동원해야 겨우 설명할 수 있다면 그것은 손을 떼라는 강력한 경고다. 이 기업에, 이 회사에 왜 투자를 해야 되는지 간단하게 아주 심플하게 설명을 할 수 있어야지 투자를 한다는 거죠. 이 파브라이는. 그리고 그 설명이 길어지고 복잡하다면 뭔가 근본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라는 겁니다. 세 번째죠. 침체된 업종의 종목 찾기. 버핏이 항상 말하죠. 아무도 선호하지 않고 모두 기피할 때가 그 사업을 인수하기에 가장 좋은 시기다. 그런 상황일 때 내재 가치 대비 주가가 싸기 때문입니다. 버핏은 또 이렇게도 말합니다. 절대로 좋은 가격에 팔 수 있기를 가정하지 마라, 기대하지 마라고 합니다. 적당한 가격에 팔더라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매력적인 가격에 사라고 버핏은 말했습니다. 책에서 인용한 버핏의 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측정한 내재 가치가 10,000원인데 현재 5,000원에 거래된다. 그러면은 이 5,000원에 사서 10,000원에 팔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가정하고 5,000원에 사지 말고 한 7,000원에 팔아도 남을 정도로 매수를 하라는 거죠. 여유 있게. 그리고 그런 기회가 오는 종목은 침체된 업종일수록 많다는 거죠. 어떤 기업이 위기에 빠지면 그 기업은 내재 가치보다 가격이 더 많이 빠질 수 있습니다. 아까 말한 주식의 장점, 쉽게 사고 팔 수 있다. 그 이유 때문에 이 투자자들은 위기에 관련된 뉴스라는 것을 접하면은 단 몇 분 만에 주식을 팔 수 있죠. 그 때문에 주가가 내재 가치보다 더 많이 빠질 수 있습니다. 이때 주식을 사는 사람도 그 뉴스를 알고 있겠죠.
그 악재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매수를 할 텐데 그러면은 비싼 가격을 주지 않겠죠. 따라서 가격이 낮아져야지만 이 거래가 성사가 된다는 거죠. 이게 또 시장이 효율적이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분명 내재 가치보다 낮은 가격에서 거래되는 주식들이 있다는 거죠. 이 침체된 업종 사이에는. 시장이 대체로는 효율적이지만 이런 특정 부분, 예를 들면 침체된 업종 같은 경우, 위기가 발생한 기업 같은 경우, 이런 주식이 거래되는 시장에서는 시장이 효율적으로 돌아가지 않죠. 이 시장이 효율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런 가치 투자자들, 파버라이라든지 버핏이라든지 뭔가 같은 사람들이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겁니다. 책에 나온 버핏의 말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장이 빈번하게 효율적으로 작동한다는 사실을 정확히 관찰하고도 시장이 언제나 효율적으로 작동한다는 그릇된 결론을 내렸다. 이 두 진술의 차이는 밤과 낮만큼이나 크다. 모두가 효율적이라고 믿는 시장에 투자하는 것은 카드를 읽어봐야 소용없다고 배운 사람과 브릿지 게임을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 브릿지 게임은 카드 게임의 일종입니다. 생각하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배우는 학생들이 수만 명씩 경영대학원에서 배출되는 것은 나로서는 고마운 일이다. 그렇다면 침체된 업종을 어디서 우리는 찾을 수 있을까요? 힌트를 얻을 수 있을까요? 찾기가 어렵지는 않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책에서 말하는 첫 번째 방법은 뉴스에서 계속 위기라고 말하는, 망한다고 말하는 업종들을 보는 겁니다. 위기가 생기면은 망한다라고 뉴스에서 계속 보도를 하죠. 그런 업종들을 한번 살펴보라는 겁니다. 내재 가치보다 많이 떨어졌다면은 기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52주 신저가 같은 업종들, HTS라든지 investing.com 이런 데 가봐도 52주 신저가 같은 업종들을 따로 보여주죠. 52주 신고가도 보여주고요. 그런 것들에서 한번 힌트를 찾아보는 겁니다. 거기에 어떤 종목이 있는지 보고 같은 업종들을 한번 보는 거죠. 또 버핏 같은 가치 투자자들이 매수하는 종목을 한번 보는 겁니다. 미국의 기관 투자자들은 분기에 한번 이렇게 보고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어떤 종목에 투자를 했는지. 거기서 힌트를 얻는 거죠. 버핏이 어떤 종목을 매수했는지. 최근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버핏이 일본의 상사 기업들을 샀다고 그렇게 나왔었는데, 그때만 해도 왜 샀는지 몰랐었는데 일본이 상황이 좋은 상황이죠. 그런 데서 한번 힌트를 얻어보는 겁니다. 얻어보고 분석을 해보는 거죠, 직접. 또 이 마법 공식이라고 불리는 것도 있죠. 마법 공식이라는 게 저 PBR, 저 PBR 이 지표들을 가지고 저평가된 기업들을 쏟아내는 거죠. 골라내는 거죠. 이런 거 저 PBR, 저 PBR 같은 종목들은 마법 공식 사이트도 있지만 HTS나 네이버만 들어가도 볼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책에서는 파버라이는 이 마법 공식만 적용을 해서 투자를 해도 투자 수익률이 시장보다 나을 거라고 계속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마법 공식 사이트도 있으니까 이런 데서 힌트를 한번 얻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단도 투자의 네 번째 원칙은 강력한 해자를 가진 기업에 투자하는 겁니다. 해자라는 건 성 주변을 둘러싼 물을 해자라고 합니다. 침입자들을 막아주는 요소죠. 또 잠깐 버핏의 말을 들어보죠. 투자의 핵심은 얼만큼 성장할지 가늠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기업이 어떤 경쟁 우위를 확보했으며 무엇보다 그 우위가 얼마나 지속될지를 판단하는 것이다. 투자를 할 때 핵심이 경제적 해자라는 겁니다. 그 기업에 해자가 있는지, 침입자들을, 경쟁자들을 막아줄 만한 요소가 있는지, 그게 얼마나 오래 유지될지를 판단하는 게 이 투자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해자가 될 수 있는 요소는 다양합니다. 버핏은 가이코라는 보험회사, 자동차 보험회사에 투자한 걸로 유명하죠. 이 가이코라는 보험회사의 해자는 바로 저비용이었습니다. 이 가이코는 인터넷이 처음 생길 때쯤 창업한 이 자동차 보험회사인데요. 그때 당시만 해도 인터넷이나 전화로 보험 가입하는 거에 드물었기 때문에 대리점에서 대신 보험을 팔아줬기 때문에 수수료가 생기죠. 근데 이 가이코는 처음으로 전화라든지 인터넷으로 자동차 보험을 가입할 수 있게 한 거죠. 그렇게 해서 보험료를 낮게 측정하고 낮은 보험료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죠. 근데 이미 대리점이나 직원들을 가지고 있는 기존 보험사들 입장에서는 빠르게 대처하기가 힘들었을 겁니다. 바로 그 부분이 이 가이코의 해자로 작용을 한 거죠. 파테레 모텔 사업도 해자가 바로 저비용입니다. 파테레 모텔을 인수하는 순간, 바로 그 순간 비용이 절감됩니다. 그래서 파테레 모텔은 객실비가 낮았고 그게 경제적 해자로 작용을 해서 계속 성장할 수 있었죠. 초창기의 포드는 컨베이어 벨트를 처음 사용해서 자동차를 싸게 만들었습니다. 또 이 싸게 만들었다는 것이 경제적 해자로 작용을 했죠. 그런데 지금은 누구나 다 컨베이어 벨트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경제적 해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포드에는. 그리고 쉐보레는 처음으로 이렇게 여러 모델을 출시해서 세분화된 고객의 요구를, 니즈를 충족시킴으로써 해자를 형성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떤 자동차 회사나 다 그런 식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죠. 해자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해자가 영원히 지속될 거라고 생각하고 사업의 미래 현금 흐름을 계산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모텔업이라 치면은 지금은 내가 숙박료를 싸게 받을 수 있지만 10년 정도는 싸게 받을 수 있지만 10년 이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죠. 다른 이민자들이 들어와서 경쟁을 할 수도 있고 또 모텔을 대체하는 어떤 그런 무인텔이라든지 이런 게 나와서 또 경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자가 10년 정도 유지된다고 보수적으로 가정을 하고 현금 흐름을 측정하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10년 만에 내 투자금을 다 회수하고도 돈이 남을 때 수익이 생길 때 이제 투자를 하는 거죠. 자, 이 단독 투자의 원칙이 그거였죠. 잃지 않는 거. 실패해도 크게 잃지 않는 거. 크게 잃지 않기 위해서는 보수적으로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 해자도 이 존속기한을 보수적으로 상정을 하라는 거죠. 다음 원칙. 자, 다음 원칙입니다. 확률이 높을 때는 큰 규모로 집중 투자한다. 이 파브라이라는 사람이 확실히 뭔가하고 버핏을 벤치마킹 했다는 게 계속 보이죠. 티가 나죠. 버핏과 뭔가가 말했던 부분입니다. 뭔가가 버핏이 항상 그런 식으로 얘기하죠. 투자라는 그 결정을 자주 하지 말라고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를 했었죠. 그러면서 버핏은 또 그렇게도 얘기했죠. 인생에 딱 20번만 투자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가정을 하고 투자를 하면은 그렇게 하기만 해도 수익률이 올라갈 거라고 얘기를 했었죠. 우리는 너무 쉽게 투자 결정을 내리는 게 아닌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찰레먼건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명한 사람들은 세상에 기회를 줄 때 가진 돈을 잔뜩 겁니다. 확률적으로 유리할 때 크게 베팅하는 것입니다. 그 밖에 다른 때는 베팅을 하지 않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기회가 왔을 때 크게 투자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파테라의 모텔 사업은 어땠을까요, 그러면? 석유 파동 있을 때 그때의 모텔업 같은 경우에는 원금 $5,000 중에서 일부가 손실을 뺄 확률은 25% 미만이었고 전액 손실 확률은 5% 미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아주 유리할 때만 투자를 했다는 겁니다. 파테라의 모텔 사업도. 그렇다면 그때 큰 규모로 투자를 하라고 했는데 얼만큼 큰 규모로 투자를 해야 될까요? 이 켈리 공식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나의 가용 자본 중에서 몇 퍼센트를 투자해야 되는지 구해주는 공식이라고 합니다.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버핏이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에 투자를 한 적이 있었죠. 지금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1963년이었는데요. 샐러드유 스캔들이라고 그래서 아메리칸 익스프레스가 위기에 처했을 때입니다. 어떤 거였냐면 아메리칸 익스프레스가 아멕스라고 하겠습니다. 이 아멕스가 어떤 회사에 돈을 빌려줬는데 샐러드유가 담긴 통이 가득한 창고를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겁니다. $6,000만 정도 대출을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샐러드유가 아니라 대부분 그냥 바닷물이었다는 사실이 알려졌고 그 회사가 파산해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아멕스가 위기를 맞은 겁니다. 아멕스의 주가가 50% 급락했는데요. 버핏이 보기에는 이 아멕스의 신뢰도가 손상되지 않았던 겁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아멕스 카드를 썼고 그렇다면은 이 신뢰도가 손상된 게 아니라면은 지금 주가는 적정하지 않다는 거죠. 가치보다 낮아졌다고 판단해서 투자를 했습니다. 그때 이 버핏 투자 조합이 이 단 한 종목에 40%를 투자했다고 합니다. 확률이 높을 때라고 생각을 해서 큰 규모로 집중 투자를 한 겁니다. 자, 바로 이게 그 당시에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에 투자했을 때 가능한 확률들이었습니다. 3년 뒤 200% 이상 수익률을 달성할 확률이 90%, 3년 뒤 손익이 평형, 그러니까 0%, 쌤쌤일 확률이 5%, 3년 뒤 최대 10% 손실을 기록할 확률이 4%, 원금 전액이 손실할 확률이 1%. 자, 5%만 손실이고 5%는 쌤쌤, 90%는 200%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당시에. 이런 기회에는 큰 규모로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때 얼만큼 투자해야 되는지를 결정하는 것을 이 켈리 공식으로 산정을 하라는 겁니다. 파브라이는 이 확률을 켈리 공식으로 계산해보면 가용자산의 93.8%를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에 투자를 했어야 됩니다. 근데 버핏은 40%만 투자를 했죠. 버핏이 켈리 공식을 썼는지 안 썼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켈리 공식보다는 보수적으로 투자했습니다. 한참 보수적으로 투자했죠. 이 켈리 공식을 완전히 맹신해서 93%를 투자하면 좀 변동성이 커지거나 위험할 수가 있겠죠. 파브라이도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서는 한 종목에 90%를 투자하는 것은 너무 위험하다고 말하면서 한 7개에서 10개 종목 정도에 나눠서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하라고 합니다. 중요한 거는 이런 기회가 왔을 때 내 가용자산에 많은 부분을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적으로 투자를 하라는 겁니다. 켈리 공식에 집중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파브라이 역시 10% 정도씩 투자함으로써 보수적으로 상한선을 정했죠. 자, 책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결국 확률의 문제다. 저평가된 투자 기회를 찾고 확률에 압도적으로 유리할 때 크게 투자하는 것이야말로 부를 창출하는 열쇠다. 얼마나 크게 투자할지 그 상한선은 켈리 공식으로 계산한다. 주식시장에서 유망한 투자 기회가 다수 존재하므로 켈리 공식의 변동성 문제는 포트폴리오를 유망한 소수 종목에 집중해 운영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완화할 수 있다. 켈리 공식에 너무 집중하지 말고 켈리 공식만 따르면 너무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종목에 나눠서 운영을 하라는 거죠.
다음은 차익 거래에 집중하라입니다. 이 차익 거래라는 게 가격 차이를 이용해서 수익을 추구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런던에는 금거래가 1온스에 100인데 뉴욕에는 1온스에 90이다. 그러면은 뉴욕에서 사서 런던에 가져가서 팔기만 하면은 10의 차익이 생기죠. 이렇게 거래하는 게 차익 거래입니다. 또 요즘에 많이 나왔던 차익 거래는 한국 거래소에 있는 코인들과 외국 거래소에 있는 코인들의 차이가 가격이 똑같지 않았다는 거죠. 예를 들면 비트코인은 한국에서는 1억인데 뭐 미국에서는 9천만 원 정도였다는 거죠. 이런 걸 갖다가 김치 프리미엄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런 차익 거래는 사실상 무위험입니다. 그냥 단순히 바이낸스에 사서 업비트에 가져와서 팔기만 하면 되기 때문이죠. 수수료가 그 차익보다만 작다면은 사실상 무위험이죠. 또 주식시장에서 차익 거래의 기회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선주와 보통주에서 발생하는 가격 거래 같은 거죠. 보통은 우선주가 더 싸죠. 삼성전자 우선주 같은 거. 근데 삼성중공업인가요? 그런 회사 주식 같은 경우에는 우선주가 훨씬 비싼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가격이 분명히 잘못 측정된 겁니다. 이 버커셔웨이도 우선주하고 보통주가 있죠. A주와 B주라고 하는데요. A주는 몇 억 하는 주식이죠. 한 주에. B주는 A주 대비 30분의 1입니다. 의결권은 200분의 1이죠. B주가 우선주입니다. B주가 더 싼 주식이죠. 또 A주는 언제든지 B주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나눠서. 반면 B주는 A로 전환이 불가능합니다. 이런 걸 봤을 때 B주가 원래 가격보다 약간 싸게 거래돼야 되는 게 맞죠. 근데 현실에서 보면은 B주가 비쌀 때도 있고 A주가 비쌀 때도 있습니다. 최대 1%까지 차이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B주가 싸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래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렇게 왜곡이 발생하는 거겠죠. 만약 B주가 A주보다 1% 이상 비싸게 거래되고 있다면 이럴 때 그냥 A주를 사서 B주로 전환해서 시장이 그냥 팔기만 하면 1%의 차익을 챙길 수가 있죠. 이런 게 바로 차익 거래입니다. 단도식 차익 거래라는 것도 소개를 합니다. 단도식 차익 거래라는 것은 이 경제적 해자를 이용해서 사업을 할 때 그때 차익 거래가 발생한다는 것이 이 단도식 차익 거래입니다. 앞서 가이코나 파테리 모텔 사업 같은 경우에도 낮은 가격이 해자라고 얘기를 했었죠. 낮은 보험료를 원하는 고객은 그전부터 계속 있었습니다. 근데 낮은 보험료를 가진 보험이 없었던 거죠. 수요는 있었는데 공급이 없었던 겁니다. 비트코인이랑 똑같습니다. 한국은 비트코인 수요가 많은데 근데 외국은 공급이 있기 때문에 외국에서 사와서 한국 거래소에 공급을 해주면은 차익을 얻을 수가 있죠. 그런 관점에서 생각을 하면 됩니다. 낮은 보험료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낮은 보험료를 가진 보험은 없었죠. 그래서 이 가이코라는 회사가 수요는 있는데 공급이 없는 쪽에 공급을 해준 거죠. 이것도 차익 거래입니다. 경제적 해자를 통해서 낮은 보험료를 측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차익 거래가 가능했던 거죠. 이런 해자 덕분에 인터넷으로 가입을 받는다든지 전화로 가입을 받는다든지 이런 걸 상정하고 들어가서 사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차익 거래가 가능했던 거죠. 예를 들어서 최근에 이런 사례도 나온대요. A 동네가 있고 B 동네가 있는데 A 동네와 B 동네는 10km가 떨어져 있는데 A 동네 사람들이 자꾸 B 동네에 와서 이발소에 가더라는 겁니다. 웬거 보니까 A 동네는 이발소가 없었다는 거죠. B 동네는 이발소가 있었고 이때 B 동네 이발소에 일하던 직원은 이 차익 거래의 기회를 발견할 수 있었겠죠. 자기가 A 동네에 가서 그냥 미정원만 차리면은 그 사람들이 올 거기 때문에 단순히 수요는 있는데 공급이 없는 쪽에 가서 사업을 시작하면은 차익 거래가 성립한다는 거죠. 이 가이코나 파텔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파텔도 역시 낮은 숙박료를 책정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해자가 발생했고 그 해자가 차익 거래의 기회로 발생을 한 겁니다. 핵심은 시장에는 공백이 있고 낮은 거래를 차익 거래를 잘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찾아서 메워줬다는 겁니다. 그런 기회가 있는지 항상 살펴야 된다는 거죠. 이 수요가 있다는 걸 확인하고 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위험은 낮고 기대 수익은 높죠. 이 단도 원칙과 똑같습니다. 위험은 낮고 기대 수익은 높은 것. 다음 원칙은 항상 안전 마진을 추가하는 겁니다. 계속 반복적으로 말하지만 단도 원칙에서 가장 중요한 게 위험을 최소화하는 겁니다. 위험을 최소화해야지 실패해도 큰 손실을 보지 않기 때문이죠.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안전마진입니다. 이 안전마진에 대한 개념을 처음 말했다고 해야 될까요? 한 사람이 벤저민 그레이엄이죠. 현명한 투자자의 저자. 벤저민 그레이엄의 안전마진에 대한 인식을 보면은 내재 가치 대비 할인폭이 클수록 위험은 줄어든다. 이 안전마진이 많이 발생할수록 위험이 줄어든다는 거죠. 보통은 가격이 떨어지면 위기라고 생각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오히려 위험이 적다는 겁니다. 또 다음은 내재 가치 대비 할인폭이 내재가치 대비 못하네요. 내재가치 대비 할인폭이 클수록 수익은 커진다. 할인폭이 클수록 수익이 커진다. 당연한 얘기 같지만 이런 개념 자체를 처음 만들어낸 게 벤저민 그레이엄이라는 거죠. 이런 벤저민 그레이엄에게 배운 버핏 역시 이 안전마진을 항상 얘기를 하죠. 내재가치를 항상 보수적으로 평가를 하라고 합니다. 보수적으로 평가한 가치보다도 낮은 가격에 매수하라고 하죠. 그런 가격이 올 때까지, 그런 기회가 올 때까지 방망이를 휘둘 필요가 없습니다. 주식시장이라는 곳에는 삼진아웃이 없기 때문이죠.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사례인데요. 버핏이 투자했던 회사죠. 이 버핏이 처음 워싱턴 포스트에 투자한 게 1973년이었는데요. 이때는 버핏뿐만 아니라 다른 기관들도 한 4억 달러를
추정했습니다. 근데 시가총액은 1억 달러 근처에 머물렀죠. 평가한 내재 가치보다 낮은데도 버핏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은 투자를 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면 왜 기관들은 이렇게 투자를 하지 않았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버핏은 이렇게 말합니다. 1970년대 초반 기관 투자가 대부분은 주식을 사고 파는 가격을 결정할 때 내재 가치는 크게 관련이 없다고 여겼습니다. 당시 기관 투자가들은 경영대학원에서 최신 유행 이론인 효율적 시장 가설이 작동하므로 내재 가치를 산출하는 것은 물론 생각하는 것조차 투자에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치열한 머리 싸움을 벌여야 하는 시장에서 생각하는 것은 괜한 힘 낭비를 하는 것이라고 배운 상대와 겨루는 것만큼 유리한 일은 없을 겁니다. 자꾸 효율적 시장 이론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이렇게도 비유를 했었죠. 지구가 평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해운업에서 경쟁하는 것이라고 버핏이 얘기하기도 했었죠. 해운업 하는 사람이 지구가 평평하다고 생각하면은 해운업을 제대로 못하겠죠. 수평선 지나면은 낭떠러지로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하고 수평선 지나서 계속 가면 인도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하고 해운업에서 경쟁하면은 당연히 후자가 이기겠죠. 그 정도까지 비교를 한 겁니다. 시장 효율적이라고 믿는 사람들하고 시장에서 경쟁하는 것 자체가. 자, 그리고 이런 안전마진은 이전에 말했던 원칙, 침체기라든지 위기가 왔을 때 안전마진이 발생을 하죠. 시장이 극단적으로 침체되거나 비관적인 시각이 만연할 때 자산의 가격은 내재가치 아래로 떨어집니다. 9.11 테러나 쿠바 미사일 위기, 코로나 그런 사건들 같은 경우가 안전마진이 발생하는 때라고 볼 수 있죠. 버핏, 먼거, 파브라이는 늘 안전마진을 확보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기업의 전망을 보수적으로 하고 그래도 저렴하다면 켈리 공식에 따라 투자 비율을 확인하고 그것보다도 보수적으로 투자를 하는 겁니다. 안전마진을 확보함으로써 손실 위험은 줄이고 상승 가능성은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바로 단도 투자죠. 자, 다음은 저위험, 고불확실성 기회를 찾아라입니다. 이 파파파텔의 모텔 인수 자체는 계속 말하지만 그다지 큰 위험을 수반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렇다면 왜 가격이 낮게 인수할 수 있었을까요? 불확실성이 높았기 때문이죠. 오일 쇼크로 인해 고유가가 계속되거나 경기 침체가 이어진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기서 불확실성이 너무 높기 때문에 사람들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착각을 했다는 겁니다. 사실 위험하진 않았던 거죠. 모텔의 수요는 언제나 있을 것이고 미래의 현금 흐름을 예측하기는 비교적 쉬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단도 투자에서는 저위험과 고불확실성을 훌륭한 조합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조합은 자산 가격을 크게 떨어뜨립니다. 저위험은 말 그대로 손실 위험이 적다는 뜻이죠. 고불확실성은 발생 가능한 범위를 보수적으로 제한하면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보수적으로 관리하는 거죠. 앞으로 1년 정도 침체가 더 지속될 거라고 예상한다면은 2년이라고 보수적으로 제한을 함으로써 관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불확실성은. 근데 이 월가나 이 투자자들은 때때로 위험과 불확실성을 혼동을 하죠. 불확실할 뿐인데 위험하다고 착각을 한다는 거죠. 우리가 이런 혼동을 잘 이용하면 이익을 거둘 수 있습니다. 월가는 불확실성을 혐오하고 그 혐오는 해당 기업의 주가를 끌어내는 방식으로 표출됩니다. 자, 이 조합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위험, 저불확실성. 위험한데 불확실성은 적다. 그리고 고위험, 고불확실성. 그리고 저위험, 고불확실성. 단도에서 말하는 게 바로 이거죠. 이 조합은 자산 가격을 낮춥니다. 여기에 집중하라는 것이 파브라이의 말이죠. 그리고 저위험, 저불확실성. 파브라이는 이런 경우에는 비싼 자산 가격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저위험, 고불확실성이 세 번째가 자산 가격을 낮춘다면은 네 번째는 자산 가격을 높인다는 거죠. 세 번째에 주목을 하고 네 번째는 주의하라는 게 책에 나옵니다. 파텔의 모텔업은 위험이 낮았습니다. 단지 미래가 불확실했을 뿐이죠. 저위험과 고불확실성의 조합은 자산 가격을 떨어뜨린다. 자, 그러면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파브라이가 투자했던 사례인데요. 스튜어트 엔터프라이즈라는 장례업체입니다. 미국의 상조 같은 회사들이죠. 이 스튜어트 엔터프라이즈에 투자할 당시 저위험 고불확실 조합이 있었다는 거죠. 먼저 고불확실성 먼저 보겠습니다. 1990년대 당시에는 이 장례업체들이 사업 확장을 무분별하게 해서 큰 장례업체가 작은 업체들을 막 사들이면서 몸집을 불린 거죠. 근데 현금으로 산 게 아니라 부채로 산 겁니다. 근데 어느 순간 이 몸집 분리가 더 이상 지속될지 의문을 가진 대출업체들이 연장을 해주지 않았던 거죠. 한순간에 불확실성이 커진 겁니다. 2000년대만 해도 스튜어트가 어떻게 부채를 상환할지 채무 불이행 사태를 피해갈 수 있을지에 대한 뚜렷한 답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28달러였던 주가가 2달러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불확실하다는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파브라 입장에서. 자, 그러면 이제 위험한지 안 위험한지를 확인해야겠죠. 자, 그러면 이제 기업의 구조를 보는 겁니다. 비즈니스 모델을. 자, 그 단서들을 한번 하나씩 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내는 마지막 의식을 제대로 치르고 싶어 합니다. 이 장례 비용을 아끼지 않는다는 거죠.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스튜어트의 현금 흐름은 좋을 걸로 예측이 됩니다.
두 번째, 장래업계의 거물이 되기를 꿈꾸는 10대 청소년은 없다. 이 경쟁사가 많이 생길 가능성이 낮다는 겁니다. 어떤 사업이 유명하다 그러면은 막 그 사업을 새로 시작하려는 젊은 사람들이 나오죠. 이 핀테크가 한창 유행했을 때는 다 핀테크를 한다고 창업을 하고 그랬었죠. 이 장래업체를 하겠다고 창업한 사람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경쟁에 대한 위험은 다소 적었다 라고 볼 수 있죠. 이 장래 사업은. 또 세 번째, 미국의 인구는 증가 중이고 앞으로도 증가할 전망이다. 장래를 할 사람이 많아진다는 거죠. 인구가 증가한다는 것은. 네 번째, 기대 수명이 연장되면서 단기 매출액은 위축하겠지만 생전 계약 매출액은 늘어날 전망. 기대 수명이 늘어나면은 사람들이 많이 안 죽기 때문에 단기 매출은 위축되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상조를 미리 가입을 하죠. 보험처럼. 미리 가입을 하기 때문에 그 생전에 달달이 내는 매출은 계속 늘어날 전망이라는 거죠. 기대 수명이 연장됨으로 인해서. 이런 네 가지 단서로 봤을 때 이 장래 사업은 아주 탄탄한 현금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는 위험하지 않은 사업이었던 거죠. 근데 먼저 봤던 이런 이유 때문에, 이 부채 문제 때문에 불확실성이 높다고 판단해서 주가가 28달러에서 2달러로 밑으로 떨어진 거죠. 자, 이럴 때는 투자를 해야겠죠. 가능한 시나리오를 파브라이는 5개 정도로 상정을 했습니다. 자, 확률 한 번씩 보죠. 첫 번째 확률은, 첫 번째 가능성은 스튜어트는 현금 조달을 위해 일부 업체를 매각한다. 이 위기가 여러 작은 업체들을 인수함으로 인해서 부채가 많아져서 생긴 거라고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작은 회사들을 그냥 다시 파는 겁니다. 팔아서 돈을 만들어서 부채를 갚는 거죠. 1월 확률은 25%, 실현될 경우 2년 뒤에 주식 가치는 주당 4달러 이상, 당시 2달러라고 했었죠. 2달러. 첫 번째 시나리오입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은행이 만기를 연장해주는 겁니다. 스튜어트가 은행들 찾아가서 현금 흐름이 좋기 때문에 뭐 대출 연장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뭐 금리를 조절할 수도 있고요. 금리를 좀 더 많이 주는 대신 연장을 하는 걸 요구할 수 있겠죠. 1월 확률은 35%, 실현될 경우 24개월 뒤 주식 가치는, 주당 가치는 4달러 이상, 역시 4달러 이상입니다. 자, 세 번째 시나리오는 다른 여신업체들한테 새로 돈을 빌리는 겁니다. 새로운 업체를 찾아가서 금리를 조금 더 주면서 돈을 빌려서 기존에 연장을 안 해주던 은행에 갚고 사업을 지속함으로써 나오는 현금 흐름으로 새로 빌린 업체들한테 돈을 갚아 나가는 거죠. 1월 확률은 30%, 24개월 뒤 4달러 이상 실현될 경우. 자, 그러면 30%, 25%, 35%. 여기는 30%가 아닌데 오타입니다. 잘못 적었네요, 제가. 20%입니다. 20%. 자, 그러면은 4달러 이상 될 확률이 총 80%죠? 세 개 다 합치면 80%가 4달러 이상, 2배 이상 모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시나리오는 파산하는 겁니다. 그냥 파산하게 되면은 청산된 자금으로 빚을 갚겠죠. 그리고 다시 회생을 하면은 24개월 뒤에는 주가가 그래도 2달러 이상일 겁니다. 자, 다섯 번째 시나리오는 주식 가치가 0이 되는 어떤 그런 사건이죠. 운성 초용돌, 옐로스톤 화산 폭발, 뭐 전쟁 이런 게 되겠죠. 이런 걸로 인해서 주식 가치가 0이 될 확률입니다. 확률은 1%, 24개월 뒤 주가는 0달러. 19%는 본전이고 80%는 2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확률입니다. 압도적으로 확률이 유리할 때죠, 투자자에게. 자, 그래서 파브라이는 투자를 하기로 했습니다. 주당 2달러 미만에서 주식을 사들였죠. 1년 뒤에 스튜어트는 부채를 상환했고 현금 흐름은 여전히 좋았습니다. 파브라이는 주당 4달러 이상에서 모든 주식을 팔았습니다. 결국 그 이후에는 주가가 6에서 8달러 사이에 머물렀다고 하네요. 이런 사례로 봤을 때 시장은 항상 위험과 불확실성을 혼동할 수 있습니다. 위험은 적고 불확실성은 높은 투자 대상을 찾아야 되는 거죠. 우리는 투자 대상을 찾아냄으로써 주식시장의 이런 약점을 공략 기회로 활용하라고 파브라이는 말합니다. 책의 내용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공포와 욕망은 인간의 정신의 가장 근원에 자리한다. 주식시장에서 매수와 매도 결정을 내리는 주체가 인간인 이상 주가는 공포와 욕망이라는 인간의 속성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극단적인 공포가 형성되면 비이성적인 행동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상황에 처한 주식시장은 관객이 가득 들어찬 극장과 비슷하다. 누군가 연기를 발견하고 불이야하고 소리를 친다. 사람들은 출구를 향해 몰려든다. 그런데 극장에 빠져나가려면 반드시 누군가 내 좌석을 사주어야 한다. 주인이 없는 좌석이 있을 수는 없다. 사람들이 불길에 휩싸인 극장을 빠져나가려고 몰려들 때 좌석 가격은 어떻게 될까? 비유가 아주 기가 막히죠. 이럴 때 좌석 가격은 당연히 엄청나게 낮아지겠죠. 싸지겠죠. 이럴 때 실제로는 불이 나지 않았거나 불길이 거의 잡혀가는 극장의 좌석만 골라서 사는 것이 요령이다. 그리고 이처럼 놀라운 투자 기회는 닥치는 대로 정보와 지식을 소화하면서 끈기 있게 기다릴 때 스스로 모습을 드러낸다. 그런 기회가 왔을 때 저위험, 위험하지 않은 회사를 골라서 사는 거죠. 현금 흐름이 탄탄한 회사들을 사는 겁니다. 자, 다음은 마지막 원칙입니다. 혁신 사업이 아닌 모방 사업에 투자하라입니다. 파파파텔은 먼저 진출한 같은 구자르트 출신의 이민자들이 작은 모텔을 사는 것에 주목을 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는 걸 보고 안전하다고 생각을 해서 따라한 거죠. 안전했기 때문에 따라한 겁니다. 혁신은 불확실한 도박이다. 그러나 차용은 위험은 줄이고 보상은 준다. 역시 단도 원칙에 들어맞죠. 단도 원칙에 가장 중요한 게 위험을 적게 하는 거죠. 혁신을 하기보다 모방을 함으로써 위험을 줄이는 겁니다. 이미 검증된 사업,
따라하는 거죠. 자, 사례들을 하나씩 보겠습니다. 맥도날드. 이 맥도날드의 창업자가 레이 크록이죠. 레이 크록은 자기가 햄버거 가게를 처음 시작한 게 아니죠. 맥도날드라는 형제가 운영하던 햄버거 식당의 사업 모델이 좋아 보여서 인수를 함으로써 맥도날드를 처음 창업했죠. 그러면서 이렇게 커진 건데요. 이후에도 계속 모방을 하고 차용을 합니다. 특정 지점들에서 나온 아이디어를 차용을 한 거죠. 필레오 피시버거 최근에 다시 한번 나온 적이 있었죠. 필레오 피시버거라는 거는 신시내티의 어떤 한 체인점에서 처음 발명을 한 거를 체인점 전체에 적용을 한 겁니다. 빅맥은 피츠버거의 한 체인점에서 개발을 한 거고요. 에그 맥머핀은 산타바바라의 한 체인점에서 처음 개발을 한 거라고 하네요. 그리고 드라이브스루는 애리조나의 매장에서 최초로 도입을 했다고 합니다. 1975년에. 이런 걸로 봤을 때 이 맥도날드는 차용을 잘한 거죠. 모방을 잘한 겁니다.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가져와서 사용을 한 거죠. 자, 다음은 책에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사례도 나오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시애틀의 한 작은 회사가 개발한 운영체제인 QDOS라는 것을 처음 사들여서 그걸 기반으로 MS-DOS를 처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빌 게이츠는 1981년에 애플을 방문해서 매킨토시의 마우스를 보고 그걸 보고 MS-DOS 마우스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1983년에. 또 엑셀은 로터스라는 회사가 만든 프로그램을 거의 차용한 거고, 워드 프로그램도 워드 퍼펙트를 차용한 겁니다. 또 파워포인트도 다른 회사가 개발한 거였는데 그 회사를 마이크로소프트가 인수를 했죠. 엑스박스 역시 닌텐도와 소니의 플레이스테이션에서 영감을 얻어서 개발을 한 겁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는 모방과 확장에 뛰어나다라고 파브라이는 말합니다. 혁신은 불확실하지만 모방은 구체적입니다. 모방에 뛰어난 기업은 위대하다고 파브라이는 말합니다. 자, 다음 사례는 파브라이 자신이죠. 파브라이 인베스트먼트와 버핏 투자조합입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파브라이는 이 버핏을 벤치마킹한 걸로 유명한 투자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파브라이가 버핏 투자조합을 어떤 부분을 노골적으로 따라했는지 하나씩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특이한 수수료 구조입니다. 적은 수수료 구조죠. 보통 펀드들은 기본 수수료가 있고 거기에 또 성과 보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버핏 같은 경우에는 고객이 6% 이상의 수익이 날 경우에만 그 수익의 몇 %를 가져갑니다. 이런 수익 구조는 보통 펀드 매니저들의 경우에는 따라하고 싶어도 따라할 수가 없는 그런 해자로 작용을 했습니다. 자기의 이익을 내려놓는 게 쉽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펀드 운용사와 투자자가 이해관계가 일치하죠. 버핏 역시 투자 수익을 많이 올려야지 자기도 보수를 가져가기 때문에 더 열심히 노력을 하겠죠. 그런데 이렇게 수수료를 측정하는 자산 운용사는 거의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VIP 자산 운용? 그것만 이렇게 운영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 특징은 자기 자신이 직접 자신의 펀드를 매수한다는 거였습니다. 이 버핏은 자신이 받은 보수로 또 자기 자신이 운영하는 펀드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만큼 자신이 있다는 거일 수도 있고,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고객들이랑 또 이해관계가 일치되는 거죠. 나도 내 펀드에 투자를 했기 때문에 당신이나 나나 똑같이 내 펀드가 올라갈 땐 좋고 빠지면은 둘 다 안 좋기 때문에 같은 배에 탄 거라는 어떤 그런 믿음을 줄 수 있겠죠. 일반적인 헤지펀드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전혀. 세 번째는 소수 종목에 집중을 했다는 겁니다. 일반적인 펀드들은 80개 이상을 보유하지만 버핏은 아주 소수 종목에만 투자를 했죠. 아까 아멕스 경우에도 말했다시피 한 종목에 40% 이상을 투자를 한 겁니다. 한 종목에 40% 이상을 차지한 거죠. 지금도 역시 애플이 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1인 운영, 소수가 운영을 했고 또 직접 분석을 했다는 겁니다. 이 파브라이는 최고의 수익률은 한 사람의 가치 투자자가 단독으로 결정을 할 때 달성할 확률이 높다고 말을 합니다. 가치 투자는 근본적으로 역발상 투자이기 때문입니다. 역발상 투자라는 게 다른 사람들과 반대로 행동을 해야 되죠. 근데 10명이 운영을 하면은 반대로 운영할 수 없겠죠. 다수의 의견을 따라야 되기 때문에 역발상 투자를 하기가 힘들겠죠. 이 역발상 투자라는 거는 항상 위기인 기업을 사야 되는데 펀드 매니저들은 이처럼 기피 대상인 그런 업종을 대량으로 사들이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능력 있는 사람이 직접 분석을 해서 운영을 하는 게 유리하다는 거죠. 그것도 역시 파브라이는 따라했습니다. 자, 마지막은 1년에 한 차례 성과를 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말했다시피 버핏은 외면된 종목에 주로 투자를 했었죠. 단도 투자는 외면된 업종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런 외면된 업종이 정상 궤도에 올라가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다른 펀드들처럼 뭐 분기별로 한 달에 한 번씩 이런 식으로 성과를 보고하게 되면은 오해가 생길 수 있죠. 기업한테 시간을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버핏은 연말에 주주 서한이라는 형태로 1년에 한 번만 보고를 하죠. 버핏은. 파브라이는 이것도 차용을 해서 따라했습니다. 자, 파브라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공개 주식시장에서 투자 대상을 찾는다면 혁신기업은 무시하라. 차용과 확장을 되풀이하며 능력을 입증해온 기업가의 사업을 찾아라. 이것이 바로 단도식 투자다. 자, 이렇게 9가지 원칙을 다 봤습니다. 자, 그럼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매도에 대한 문제입니다. 매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문제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파브라이는 2-3년간은 절대로 매도를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선 왜 그래야 되는지 보기 전에 매수 전에 고려해야 할 7가지
요소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잘하는 기업인가? 자신의 역량 범위 안에 있는 기업인가? 능력 범위에 대한 이야기죠. 두 번째, 현재 기업의 내재 가치를 알고 있는가? 세 번째, 현재 및 2, 3년 뒤 내재 가치 대비 크게 할인되어 거래되는가? 안전 마진에 대한 내용입니다. 순자산의 상당 부분을 이 기업에 기꺼이 투자할 의지가 있는가? 기회가 있을 때 크게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럴 만큼 믿음이 있는가? 라는 말이겠죠. 손실 위험은 미미한 수준인가? 여섯 번째, 해자를 갖춘 기업인가? 일곱 번째, 경영진은 유능하며 정직한가? 매수 전에 이런 걸 고려해야 된다는 겁니다. 매수했다면은 그럼 그 다음에는 절대로 2, 3년간은 매도를 하지 말라는 것이 파보라의 조언입니다. 매각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인수 아직 2, 3년이 지나지 않았다. 두 번째, 신뢰도 높은 현실적인 내재 가치를 구할 수 없다. 내재 가치가 정확하지 않다는 거죠. 내가 판단한 내재 가치조차. 세 번째, 마지막, 인수 희망자가 제시한 가격은 우리가 보수적으로 측정한 현재 내재 가치에 훨씬 못 미친다. 내가 보수적으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그거보다 더 싸게 매수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매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떤 상황에는 매각을 해야 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내재 가치와 2, 3년 뒤 내재 가치를 높은 신뢰 수준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리고 제시된 가격이 현재 또는 미래 내재 가치보다 높다. 이 내재 가치가 비교적 이제 확실해졌을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불확실성이 사라졌을 때, 불확실성이 사라졌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가격이 내가 생각한 내재 가치보다 낮다. 이럴 때는 손해를 보더라도 팔아야 된다는 것이 파보라의 말입니다. 최근 내용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인간의 뇌는 수백만 년 동안 진화해왔지만 주식시장에서 벌어지는 예측 불가능한 변화에 대처하는 데 있어서는 충분히 발달하지 못했다. 사자가 으르렁거리면 우리의 뇌는 일단 달아나라고 명령한다. 무조건 달아나는 것이다. 주가가 급락할 때 밀려드는 공포도 사자의 표현을 들을 때 느끼는 것과 비슷하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손실이 난 주식을 팔아치우고 그 주식을 보유했다는 기억마저 지우고는 곧장 달아난다. 자, 이 매도의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USAP라는 곳에 투자를 했던 사례입니다. 이 USAP는 1994년에 설립된 특수철강 생산업체입니다. 파보라이가 이 회사에 관심을 처음 가진 거는 이 회사가 망한 회사의 장비들을 싸게 인수하는 것을 보고 처음 관심을 가졌다고 하네요. 종합적으로 투자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을 했고 2002년 4월 주당 14에서 15달러에 매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1년 뒤에 2003년 USAP는 주당 5달러에 거래되었습니다. 당시에 우주항공 산업이 바닥을 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상황에서 파보라이는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주식을 더 매수해야 했을까요? 아니면 가만히 보유하고 있어야 했을까요? 당시는 철강업 전체가 부진에 허덕이고 있었기 때문에 USAP만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이 파보라이의 판단이었습니다. 해법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또 그로부터 1년 뒤 주식은 10에서 11달러 사이에 거래되었습니다. 투자한 지 2년이 지났지만 아직 손실 구간이었죠. 다만 내재 가치는 점차 선명해지고 회사의 성장세를 봤을 때 처음에 상장한 가설은 가능해 보였습니다. 회사의 내재 가치는 분명히 11달러 이상이었죠. 그래서 파보라이는 몇 분기 더 기다려보기로 했습니다. 3년 중에 아직 1년이 남아있었죠. 자, 그리고 드디어 2005년 주당 15달러를 넘었습니다. 드디어 수익을 내기 시작한 거죠. 자, 다시 이 시점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작은 이익을 실현하고 매도할 것인가? 추가 매수할 것인가?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인가? USAP의 매출액은 1억 5천만 달러였고 순이익은 1,050만 달러였습니다. 수주 잔고는 7,200만 달러로 설립 이후 최대 규모였죠. 모든 설비는 100% 가동되고 있었습니다. 파보라이가 처음에 가정한 상황이 실현되고 있었던 거죠. 파보라이는 주식을 더 사들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최대한 사들였죠. 15달러 이상에서. 그리고 2007년 주당 35달러를 무난히 넘어갑니다. 드디어 이제 매도를 하기로 결정을 했죠. 파보라이는 길고 힘든 전투였다고 책에 적었습니다. 책의 내용입니다. USAP에 대한 비관적 시각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주식을 내던지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손실이 발생하는 종목이라도 최소한 2, 3년은 보유할 것이라는 원칙이 있었기 때문이다. 3년 뒤에도 주가가 여전히 부진하다면 사실상 기업의 내재 가치나 핵심 가치 동력을 잘못 판단한 것이 원인이다. 또는 내재 가치가 수년간 실제 하락했을 수도 있다. 일단 3년이 지나면 손실을 실현하기를 주저해서는 안 된다. 이때 손실은 더 나은 투자자가 되기 위한 최고의 스승이다. 3년이 지나도 주가가 회복을 못한다면 이익을 보지 못한다면 그건 뭔가 다른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라는 거죠. 그리고 이때는 3년을 기다리고 나서는 손절을 하기를 주저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 경험이 더 나은 투자자가 되기 위한 스승이 될 거라고 파보라이는 말합니다. 이런 매도, 투자를 처음 시작해서 매도하기까지 과정, 이 과정을 파보라이는 전투라고 표현을 합니다. 제가 간단하게 요약을 해서 이렇게 보여드린 거지 책에는 아주 길게 나옵니다. 아주 길고 힘든 전투였다고 말을 하죠. 아주 길고 힘든 이 전투를 동시에 몇 개나 치룰 수 있을까요? 여러 개를 치룰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최대한 적게 투자를 하라는 거죠. 버핏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빌리 로즈는 후궁을 100명이나 거느린다면 그중 제대로 아는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이다 라고 버핏이 말했습니다. 너무 투자 결정을 쉽게 내려서 이것저것 사서 동시에 여러 전투를 치르지 말라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는 전쟁을 제대로 치르지 않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힘들지 않다면은.
만약에 내가 100종목이나 거느리는데 힘이 안 들다면은 그거는 전쟁을 제대로 치르지 않은 거일 수 있습니다. 확률이 압도적으로 유리할 때 소수 종목에 가끔씩만 큰 규모로 투자를 해야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파버라이와 버핏, 먼거 그리고 가치 투자자들은 말합니다. 책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이 책을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이 정도가 되겠네요. 가치 판단이 쉬운 기존의 단순하면서도 해자를 갖춘 기업을 찾고 분석을 하라. 그리고 그런 기업이 일시적인 이유로 주가가 빠져서 안전 마진이 확보되었을 때는 기회다. 이럴 때는 많은 돈을 투자해야 된다. 이 정도로 짧게 정리를 할 수 있겠네요. 단도 투자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가치 투자죠. 가치 투자로 버핏과 먼거와 궤를 같이 하는 투자 방식입니다. 경제적 해자를 중요하게 보고 역발상적이죠. 낮은 가격에 매수해서 안전 마진을 확보합니다. 투자라는 거에 원칙이 있다면은 그걸 만든 사람은 그레이엄과 버핏, 먼거 정도가 되겠죠. 파버라이는 그 원칙을 아주 잘 실행한 투자자입니다. 본인의 표현에 따르자면 노골적으로 벤치마킹을 했다고 하죠. 이 책은 그 내용을, 그 경험을 정리를 한 책입니다. 이 한 권의 책만으로도 버핏, 먼거의 철학도 같이 공유할 수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책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